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맡으셨습니다. 제가 잠시 출범 당시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자행한 결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고, 그래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이 크게 어려워졌고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래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통계 조작까지 해서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또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서 유망산업을 사장시키려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려서 수출마저도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인해서 나라빚과 유동성이 증가해서 고물가 고금리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개혁이나 의료개혁, 전기, 가스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 돌리게 하고 다음 정부에게 빚만 잔뜩 물려준 꼴이 됐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직 맡아서 수행 중인데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제 상황에서 국정을 맡게 된 그 소감, 그때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2022년 5월 달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저는 그때의 제 경제를 보는 눈은, 국가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5가지입니다. 첫째, 우선 대외적인 여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는 뛰고, 또 원유값, 또 가스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가스값은 그 전에 약 6개월하고 합쳐서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지는 그것 때문에 적자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보면은 한 해의 무역 수지, 우리가 수출 수입의 차이라고 하는 무역 수지가 악화된 금액이 딱 771억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너지 값이 더 많이 든 금액이 771억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역 수지가 고해에 악화된 금액이 786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는 모조리 에너지 값이 오른 데서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면 어떤 임팩트가 오느냐? 결국 우리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 중에 대외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의 성장 추세가 둔화되면서 2023년에는 1.4%까지 우리의 성장이 떨어졌던 겁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은행이 부과하는 기준금리가 딱 10배가 올랐습니다. 0.5%에서 5.5%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약 1%에서 3.5%, 약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두가 힘든 고금리, 고물가,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런 금리 조정에 따라서 고환율, 또 대외적인 수출 수요의 부족, 에너지 값의 상승, 거기에 우리의 그동안의 원전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경쟁력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비싼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대외적으로 보면은 우리 외교, 안보 쪽에서도 한미 간의 동맹은 삐걱거리고 있었고, 한일 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한일 간에 맺었었던 우리 외환의 수업 제도는 진작 폐지가 됐고 추가로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달러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았습니다. 결국 재정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고 세계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경고가 날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나빠지고 그리고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적자로서 악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내수 이런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국가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할 그런 상황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완전히 태풍이 오기 직전의 전야다 이렇게 걱정들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얼마든지 돈을 찍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그 전에 몇 년은 그랬습니다. 거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가까웠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외국으로부터의 전혀 그런 경고가 없이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훨씬 우리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국가의 중장기적인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봐야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더 서로 참고 인내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전 재정, 국제 수지의 흑자, 인플레이션의 안정, 그리고 고용의 창출 이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지금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은 2%로 안정이 됐고 국제적인 수준이 됐고 외국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우리의 외채는 우리의 전체적인 외환 보유고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저희가 좀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는 매년 우리가 보는 무역 수지 이것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무역 수지 흑자는 역사상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고용률은 지금 15세부터 64세까지 우리의 고용률은 약 4%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15세 이상만 보면은 69.3%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제 수지를 보이는 경상 수지는 2022년에 230억 불, 저희가 겨우 흑자를 만들었습니다만 2023년에는 355억 불, 올해는 약 730억에서 770억 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의 위기 상황을 걱정 안 하게 됐고 재정은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우리의 채무가 늘어난 그 율은 약 지금 2% 정도 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세우는 이 윤석열 정부의 국채 비율 늘어나는 증가율은 저희가 국가 부채를 GDP로 나눴을 때 약 3% 정도 늘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2020년 GDP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동안에 늘어난 것은 약 12.9%가 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의 선진국이라고 분류되는 37개국은 전부 다 2020년 국가 부채를 해서 우리 코로나를 극복을 하고 바로 그 다음 해부터 흑자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계속 적자를 축적을 해서 결국 5년 동안에 약 12.9% 정도 늘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경을 해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네.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경제를 판단하는 그러한 그 전 세계의 공통적인 지표는 대한민국은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민생 차원의 일을 저희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약 26조 정도의 계획을 세웠었고, 최근에 이 추석을 맞이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저희는 끊임없이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개선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총리님께 제가 그런 것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20년 이후에 주요 경제 지표를 표로 정리해 봤는데 참고를 하시죠. 그래서 총리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방치해서 경제와 민생을 망쳤다. 심지어 세계 경제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민생 경제가 파탄이라도 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런 저주성 막말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 이 말 들으셨죠? 그거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 성과의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들이 많습니다. 우선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언급을 했고요. 이카노미스트지는 10대 강국 중에 한국은 물가관리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D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20위를 올해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8계단이 상승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그 신용 평가를 해주는 스탠드앤포어스나 무디스 같은 이런 그 회사들이 우리의 신용 등급을 일본보다 2등급을 높여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앤포어스는 2026년이 되면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평가의 배경에는 피치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신용평가사입니다. 우리 정부의 건전한 재정기조와 대외 건전성 이 두 개를 가장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성장, 수출, 국제수지, 고용상황, 재정 건전성 등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선방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국가 중에 하나다. 다만 아직도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님께